네, 안녕하세요. 이런 본격적인 발표는 처음이라서 지금 너무 떨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세션에서는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건데요. 제가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몇몇 속성들을 제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나간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의료 영상 분석을 하는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디자인을 했었고요. 3년 전에 제가 막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던 때가 2016년인데요. 이때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액트인데요. 리액트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죠. 아마 여기서 안 써보신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계속 사랑받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리액트와 함께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덕스입니다. 최근에는 모벡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리액트 훅스와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리덕스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여겨져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했었습니다. 리덕스는 UI를 만드는 라이브러리와 함께 쓰이면서 자바스크립트 앱의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태와 아래 UI 인터페이스를 분리하고 액션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리덕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또 이 리덕스와 함께 굉장히 떠오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살금살금 거론되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리덕스를 만든 댄 아브라모프가 함수형 언어인 엘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리덕스와 함께 함수형이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언급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전 개발 입문자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리덕스의 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리덕스를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리덕스 구조를 따라서 앱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모두 분리되고 또 컴포넌트를 비롯한 코드들이 굉장히 깔끔해졌기 때문에 리덕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덕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고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조금 업무에 익숙해졌을 무렵에 그래서 함수형에 대한 호기심을 살려서 동료분들과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는 함수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 순수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부수 효과를 방지한다는 것, 선언적인 문법을 사용한다는 것 등 되게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나드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에서 사실 가장 기억에 남은 건 함수형으로 작성했을 때 장점들인데 이제 단순한 순수 함수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한 함수 내에서 오류가 날 여지가 적어서 안정적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작은 함수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상위 로직을 파악하기가 쉽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스터디가 끝난 후에 저도 그렇고 같이 했던 팀원분들도 여전히 함수형에 대해서 뭔가 딱 이거다 싶은 감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정도가 저희가 그 스터디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뭐 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함수형이 아닌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형을 스터디는 했지만 뭔가 긴가민가한 상태로 개념만 익힌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앱인데요. 잠시만요. 네, 이제 진행이 되네요. 네, 이렇게 그리드를 추가하고 저 세포 슬라이드에서 어떤 부분이 암세포인지 아니면 뭐 지방세포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네. 이 도구를 리팩토링하는 업무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리액트와 캔버스만 적용되어 있고 상태 관리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리덕스를 사용해서 리팩토링하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이제 계속 작성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컴바인 리듀서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컴바인 리듀서를 사용하면 저 리듀서에 들어있는 스테이트를 각각 어떤 도메인별로 DB처럼 보고 이 리듀서들을 아예 분리해 버립니다. 이 리듀서 간 연결은 액션을 통해서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화면에서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추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일단 기본 핵심이 되는 정보들만 모아놨는데요. 저렇게 레이블을 추가하는 리듀서를 작성했을 때 다른 레이블 타입이나 그리드 리듀서에 있는 정보들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앱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될 텐데요. 이렇게 컴바인 리듀서를 사용했을 때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리듀서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인자로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많아질수록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리덕스를 사용할 때 미들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미들웨어에서 어떤 비동기 AJAX 처리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들을 처리하고 다른 액션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또 바로 다른 액션을 불러오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만약 이 선택된 그리드를 나가는 그런 리듀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드를 나가는 리듀서를 작성한 후에 이거와 함께 다른 리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작업들을 딱히 어떤 API 콜이나 그런 부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다른 액션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미들웨어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런 처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미들웨어 코드가 많아질 텐데요. 네,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리덕스 문서를 봤는데 여기에서 컴바인 리듀서, 비욘드 컴바인 리듀서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봤을 당시랑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요. 여기서도 컴바인 리듀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단순한 사용 케이스밖에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커스텀 리듀서 로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수에 인자를 넘기는 걸 최소화하면서 각 리듀서 코드는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덕스 미들웨어에서는 최대한 부수 효과만 다룰 수 있도록 커스텀하게 리듀서를 작성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준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아까 그 문서에서 스크롤을 내리면은 이렇게 다른 방법 중에 리듀스 리듀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리듀서를 차례대로 실행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리듀서 합성 함수인데요. 라이브러리인데요. 네, 이거 리듀스 리듀서스 공식 문서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저도 이걸 그대로 쓰면은 이제 스테이트를 계속 넣어줘야 되고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듀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리듀서를 합성하는 라이브러리 지금 당시에는 제가 되게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요. 그 리덕스에서 이제 공식 문서들을 뒤지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의 일부이고 보다 보면은 뭐 리듀서 람다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리듀서 합성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 제가 아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람다를 선택했습니다. 람다 JS는 커링이랑 합성이 주특기인 함수형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그 지난 스터디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냥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고요. 이 중에서도 파이프라는 이 각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합성해주는 이 메소드를 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함수를 합성하는 게 주요 이제 작업 과정인데 왜 컴포즈를 안 썼냐면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실행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읽기에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파이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합성을 사용해서 아까 그 그리드를 나가는 리듀서를 다시 작성한 건데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각각 있는 셀렉트 레이블과 셀렉트 레이블 타입 그리고 셀렉트 그리드 이렇게 리듀서가 각각 따로 있고요. 이 리듀서를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exit 그리드라는 리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리듀서가 모두 액션에 매핑돼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듀서를 각각의 다 개별 함수로 보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치보다는 이런 매핑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핑 형태는 사실 최근에는 좀 그래도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스토어에서 처리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위치 리듀서라는 저 리듀서 맵에서 액션 타입에 맞는 리듀서를 선택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그걸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루트 리듀서를 만드는 형태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루트 리듀서에서 스테이트와 액션, 스테이트 액션이 똑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액션 타입에 따라서 선택된 리듀서에서는 액션의 타입 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페이로드를 넘기는 걸로 추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액션을 받는 게 아니라 페이로드만 받는 형태로 조금 더 코드가 간단해졌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썼던 방법이 스테이트를 하나로 모두 합치고 많은 리듀서들을 각각 작성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스터디 때 봤던 단원이 떠올랐어요. 바로 적은 자료 구조는 적게 실행은 많이 라는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저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건가? 라고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좀 이제 감을 잡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 그리드를 나가는 리듀서를 작성한 걸 보시면은 가장 밑에 엑지트 그리드에서
각각의 함수를 한 가지 인자만 먼저 넣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select labels나 select label type, select grid 각 리듀서가 모두 커링 처리되어 있습니다. 커리는 이 예제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함수를 커리로 감싸면은 그 함수의 인자를 차례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항목에 카운트와 리스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바꿨을 경우에 같은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된 펑션을 사용할 때 첫 번째 10개 항목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카운트를 먼저 받고 리스트를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10개라는 인자를 먼저 넣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이렇게 순서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뒤에 걸 먼저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함수 합성에 있어서 인자의 순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함수형에서는 이렇게 펑션들을 여러 개 연결하고 어떤 데이터를 거기에 쭉 넘기는 형태로 많이 작성이 되는데요. 제가 작성한 걸 보면 스테이트를 하나로 만들고 여러 가지 리듀서들을 체이닝해서 저렇게 넘기는 형태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루트 리듀서에서 스테이트와 페이로드를 원래 넘기던 순서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런 코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맨 아래 exit grid에서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와 페이로드 순서를 반대로 바꾸고 다시 리듀서를 작성을 했더니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없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이제 람다 JS가 커링과 합성이 주특기라고 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람다의 파이프를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코드를 다시 보면 이렇게 각각 그냥 잘못된 인자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렬한 다음에 앞에 10개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각각을 합하고 다시 10개로 나누는 이런 함수들을 모두 엮어서 이제 리스트를 넘기는 형태인데요. 이 같은 거를 저희가 가장 다른 유명한 라이브러리인 로데시로 작성을 해보면은 기본적인 로데시로 작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커리를 각각의 펑션을 다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커리 플레이스홀더를 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로데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해당 메인 데이터가 앞쪽에 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람다가 왜 저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냐면 람다의 유틸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커링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파라미터의 순서가 커링과 합성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데시의 경우도 이런 니즈를 생각해서 이제 로데시 FP라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저기서는 거의 람다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다른 인자를 먼저 넘기고 데이터를 가장 나중에 넘기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리드를 나가는 코드를 다시 작성한 걸 보면 이게 처음에 있었던 코드이고
저희가 합성을 이용해서 다시 작성한 코드인데요. 보시면 거의 4분의 3 정도로 코드가 줄었고, 이게 한 가지 기능을 작성하는데, 그리고 저렇게 엑지트 그리드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능들이, 단순한 기능들이 어떤 미들웨어와 리듀서에 나눠서 저장되지 않고 한 곳에서 바로 로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코드 리듀서들을 작성하면 더 많이 코드가 줄어들고 더 보기 깔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리덕스 부분을 모두 저렇게 작성을 해보니까 이제 적은 데이터 구조와 많은 많은 오퍼레이션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커링과 컴포지션 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또 리팩토링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정리되지 않은 캔버스에 이제 아까 그 앱에서 실제로 그리는 부분을 그리는 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 사상을, 이 태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게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익스포트되는 상위 함수였는데요. 이렇게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캔버스 컨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쭉 넘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를 계속 커링을 통해서 저렇게 바인딩을 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작은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그리드에 새로운 가이드를 추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컨텍스트를 바인딩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걸 더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더 기본적인 이 컨텍스트에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함수들을 봤을 때 여기서도 컨텍스트를 모두 바인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스타일드라는 고차 함수를 이렇게 파이프로 작성하기 위해서 되게 좀 약간 짐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컨텍스트에 넘기는 자료형이 이렇게 좀 짬뽕이 돼서 되게 거대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게 스테이트일 때는 괜찮았는데 각각 상관없는 컨텍스트 처리 함수에 대해서 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구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상세 코드들을 봤을 때는 상위 함수에 비해서 어떤 로직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한테 이 함수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전 회사 이제 리더분이 저한테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형성에 대해서 함수형에서 다형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찾아봐라라고 하셔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다형성이란 거는 클래스 이제 OOP에서 좀 더 익숙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드로잉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저 메소드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익스텐드해서 같은 메소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함수형에서 구현할까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Discriminated Union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걸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타입스크립트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문서에서 보시면 kind를 나누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있고요. 그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요. 스위치를 통해서 해당 자료형의 kind에 따라서 다른 함수들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보셨던 코드일 텐데요. 바로 리덕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션 타입과 리듀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리덕스가
함수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더 어떤 개념을 차용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캔버스도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성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이제 전체 그리드 로직에서 좀 부분적으로 새로운 그리드 가이드만 그리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직을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함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함수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기능들이 되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함수형에서는 이렇게 체이닝이나 파이프를 통해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전체 로직, 가장 상위 로직을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런 게 보였었어요. 처음에 작성을 했을 때는 드로잉 스테이트 이제 데이터를 쭉 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려야 하는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캔버스 컨텍스트를 쭉 넘기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봤던 그 상세 함수, 그러니까 하위 함수들을 보니까 여기서도 데이터랑 오퍼레이션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구조화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잉 스테이트와 캔버스 컨텍스트를 펑션을 내려주는데 여기서 각 하위 함수에도 드로잉 스테이트와 캔버스 컨텍스트, 그러니까 데이터와 메소드가 다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구조로 제가 설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트와,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이 계속 붙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를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 내가 되게 클래스에 맞는 구조로 파이프만 써서 코딩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런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는 따로 쭉 이제 변형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넘길 이펙트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캔버스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예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변경하고 이제 이걸 작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랬던 데이터 구조가 각각 이런 이제 캔버스 이펙트로 액션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쿼리가 난무했던 기본적인 드로잉 함수들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추가된 거는 이런 이펙터 맵이 리듀서 맵처럼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드 가이드를 그리는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든 걸 받아서 실행을 하는 함수가 파이프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데이터만 처리를 먼저 하는 함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함수도 이렇게 약간 컨텍스트가 바인딩이 되어 있고 컨텍스트와 데이터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새로 작성한 함수에서는 데이터만 따로 다루는 함수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덕스와 캔버스 부분을 리팩토링 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배포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거의 컴포넌트 몇 개 빼고는 모든 코드가 수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마이너한 이슈만 이제 3개월 동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저희가 함수형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나왔던 장점들 중에 이제 이 reliable이라는 안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체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들을 다 나눠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재사용성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리덕스에서 스테이트를 하나로 가져가다 보니까 셀렉터들도 모두 리듀서 안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코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로직을 알아보기 쉽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긴가민가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는 없었지만 작성한 코드들 중에 네, 이렇게 컨버지라는 함수나 적스트라는 함수 등 되게 함수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코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이해도를 높이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약간 세모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적은 데이터 구조와 많은 오퍼레이션, 그리고 커링과 합성, 그리고 discriminated union이라는 개념들을 익혀가면서 제가 계속 작성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렇게 잘못 작성된 플로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느냐, 이 설계가 가장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